네, 안녕하십니까. 10시가 되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강 중이신 분들, 지금 현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팅창에 인사말 한 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RS232 전에 이 시리얼 통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시리얼 통신 이후에 나온 RS232와 RS485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RS232 구조인데요. 이 RS232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TXD하고 RXD 신호선이죠. TXD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선, 3번 핀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신선, 그래서 RXD 이렇게 되죠. TXD가 RS 이제 데이터 송신선, RXD가 데이터 수신선 이렇게 되고, 그라운드가 그 시그널의 송수신 시그널의 그라운드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RTS, CTS, DTR, DSR 이러한 신호들은 모뎀, 예전에 이제 이 RS232 통신이 구조가 나왔을 때 모뎀하고 이제 통신하기 위한 그러한 그 서로 기기마다 준비가 돼 있냐, 컴퓨터가 준비가 되냐, 또는 모뎀이 준비가 되어 있냐,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보낼 준비가 되어 있냐, 이러한 신호선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상 지금은 모뎀을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호들은 이 자료로 가름을 하고요. 아까 방송에서 잠깐 그 영상이 잠깐 멈췄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RS라는 의미는 Recommended Standard, 그래서 권장 표준이다. 그럼 누가 권장을 했느냐? EIA라는 이제 미국 이제 전자통신협회 그쪽에서 뒤쪽에 나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직렬통신의 구조를 고안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1960년대에 도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도 있죠. 특이하게 예전에는 이게 전화에 실제 연결되어서 사용되었던 통신 타임이다 보니 그 링, 전화벨을 울리도록 하는 그러한 시그널선도 별도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핸드쉐이크라고 해서 서로 기기에 준비가 되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시그널로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RXD, TXD, 그리고 그 그라운드, 시그널 그라운드 5번 핀만 보통 사용을 하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RS232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 표는 RS232 통신의 널 모뎀, 중간에 이제 모뎀이 없다는 뜻이죠. 모뎀 없이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서 선을 배선을 한 건데,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3번 시그널이 데이터를 보내는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3번 시그널이 2번 핀으로 온 게 보이고, 반대편에서는 또 3번이 송신선이기 때문에 2번 핀으로 연결이 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송수신선의 신호의 기준점, 그러니까 시그널 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이 5번 핀이 시그널 그라운드 핀이기 때문에 5번은 5번끼리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RS232 통신은 일단 특징으로는 전 이중 통신이에요. 보내는 것과 데이터를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전 이중 통신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은데, 단점은 있어요. 이 RS232C의 그 단점은 1대1 통신밖에 안 된다는 그런 치명적이라고 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은 되지만 간단해서 배선도 간단하고 많은 기기에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은 하지만 1대1 통신밖에 안 된다. 이러한 사항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전이중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1대1만 쓸 수 있고 최대 거리는 1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도 없잖아 있는 것이죠. 15m를 이제 벗어나면 에러율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통신용에서는 조금 부적합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또 설명이 되겠지만 노이즈 문제 때문에 통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12m에서 최대 속도가 20kbps 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면 매우 느린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0m에서는 원래 사용하지도 않지만 기껏 해봐야 1kbps가 될까 안 될까 하는 그 정도 속도이기 때문에 매우 느린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RS232 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RS485 통신인데요. RS485는
방금 말씀드렸던 듯이 그 recommended standard 해서 여기 지금 있지만은 Electric Industrial Alliance 해가지고 미국 전자산업협회네요. 전자산업연합. 그래서 여기서 만든 거여서 이제 EIA, RS485라는 규격보다는 EIA485라는 통신 규격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RS485라는 통신으로 명칭을 하기도 하는데 EIA485 통신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RS485의 통신 토폴로지인데요. 한쪽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기 S라고 된 부분이 이제 샌드가 되겠죠.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여기 이 동그라미 표시는 반대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온오프로 이렇게 보낼 때 이 반대로도 똑같은 파형의 온오프 신호를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러한 식으로 차동 신호라고 하죠. 이 차동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신호선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각각의 노드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전달이 되고 이쪽에 있는 리시브로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잘못 그렸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한쪽에서 보내게 전송을 하게 되면 모든 노드의 리시브로 신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 다른 노드에서도 시그널을 보내면 그 신호도 전부 다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버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통신선 두 가닥만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모든 기기가 통신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송수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전 이중 통신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상 반 이중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먼저 보내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기기가 응답을 받으면 그 기기에서 다시 신호를 보내옵니다. 받는 쪽에서 이 신호가 어떠한 신호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RS485 통신이고, 그러다 보니 물리적인 태생상 반이중 통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RS232보다 RS485가 더 많이 사용이 되냐? 여기에 그 표시를 해놨지만은 RS232 대비 차동 신호 전송으로 노이즈에 강하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고요. 전송거리가 최대 12km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 RS232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라운드 시그널이 매우 이제 중요한데, 이 그라운드 시그널이 노이즈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그라운드 시그널에 만약에 노이즈가 타게 되면 이 IC끼리는 5V,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5V로 되어 있지만 실제 또 그 널모뎀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통신하는 건 5V로 통신도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베이스가 흔들려 버리면 이 베이스 선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시그널 선이 더 높냐 낮냐, 즉 그림을 여기다 다시 그리면 그라운드 시그널 선이 이렇게 있는데 샌드 신호, 만약에 3번 핀으로 시그널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그라운드 선을 기준으로 온오프 이제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온오프 신호가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그라운드 시그널을 하고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가 되겠죠. 사실상 여기가 0V고 여기가 5V, 또는 이제 중간에 그 통신 칩을 거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5V로 통신이 되는데, 그때 이 그라운드 시그널 라인에 노이즈가 타면, 즉 이 선에 노이즈가 타거나 아니면 이 통신선에 노이즈가 타면 어디가 기준인지가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그널에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타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지금 이제 15m밖에 이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외부로부터 노이즈가 이제 치고 들어오면, 그라운드 선이든 이 시그널 선이든 치고 들어오면 그 노이즈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이 통신 라인에는. 그러다 보니 통신 라인이 짧은데, 요 시트가 돼요. 이건 이제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장비에는 이 정도까지 자세히 나오는 여러 채널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오실로스코프가 없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니 여기 RS485 통신의 파형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전자공학이라는 그 네이버 블로거가 이렇게 깨끗하게 영상을 캡처해서 올려놔서 제가 그 이미지를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요 통신 지금 보시는 것은 RS485
통신 시그널인데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보내는 신호고요. TX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내는 신호인데 이 신호가 차동 신호로 이제 두 가닥으로 보내지죠. 이게 하늘색하고 보라색 이 두 개의 신호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반대 신호, 이제 0V 데이터 나가는 부분, 이제 차동 신호로 이렇게 나가는 게 보이고요. 다시 0값일 때는 다시 들어왔다가 차동 신호일 때는 이렇게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A하고 데이터 B 값이 수신 쪽에 전달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쪽이 보내는 신호, 이게 중간에 차동 신호로 전송되는 신호, 이게 받은 신호가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게 노이즈가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이 하늘색 선에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 이 노이즈는 이제 공통으로 같이 그 모든 시그널에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 신호에도 노이즈가 타서 들어오고 아래에 있는 시그널에도 노이즈가 이렇게 타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노이즈라는 것은 파형이 같아요. 신호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차동 신호로 보내게 되면 이 OPMP 단에서 이러한 동상 신호, 동일하게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 이 동일한 신호는 신호를 없애버리는 특성을 OPMP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동 신호로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DC 성분, 이렇게 DC 성분만, 여기 이제 노이즈는 AC 성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전체적인 DC 성분을 보면은 이제 1값과 0값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을 실제 OPMP를 타고 들어오면 나머지 노이즈는 전부 다 삭제가 되고 정확하게 0값과 1값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동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차동 신호면은 약간의 차이, 그 1V 내지는 2V의 차이만 있어도 이 DC 성분에 노이즈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 손 치더라도 DC 성분의 값만 차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신호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그래서 이 AC 성분이 전부 다 날아가고 DC 성분만을 걸러서 받기 때문에 0값과 1값을 보낸 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RS232보다는 RS485가 조금 더 노이즈에 강하고 좀 더 멀리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RS232하고 485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제 USB하고 RS485 이제 통신 변환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실습에서 사용할 이 변환 툴은 이 컴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USB하고 RS422, 485 통신이 되는 그러한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가지고 실제 인버터 장비하고 이렇게 1대1로 통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선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쪽에 RJ45 잭이죠. 그 잭에서 시그널선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여기 시그널선은 지금 인버터의 RJ45 케이블에서 1번 핀부터 이제 8번 핀까지 있는데, 그 중에 흰 가운데 4가지 선만 사용을 하고요. RDA하고 SDA는 T 플러스에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T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SDB하고 RDB 라인은 T 마이너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배선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RJ45 선 케이블, 이 케이블을 벗겨보시면 이렇게 크로스 돼 있죠. 두 라인들이 계속 꼬여서 있는데, 이 꼬여서 있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꼬여 있겠죠. 이 시그널 선이 갈 때 자체 이 두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일단 외부에서부터 노이즈가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선이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노이즈가 왔을 때요, 노이즈가 받는 크기의 값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꼬았을 때 비슷하게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선이 배선이 되었을 때 외부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 앞에 있는 선이 좀 더 큰 노이즈를 받게 되고, 뒤쪽에 있는 그 선은 노이즈를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던 DC 성분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DC 성분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 때문이라도 이 선을 일단 꼬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꼬우게 된 거는 예전에 이제 통신 라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매우 이제 바뀐 거죠.
전철 그 트램이라고 하나요? 지상 위로 가는 전철이 있을 때 옛날에 미국에서 벨이 그 전화기를 만들었을 때 통신선을 이렇게 그냥 쭉쭉 갔던 거죠. 근데 옆에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은 노이즈를 받아서 한쪽에만 큰 노이즈를 받고 다른 쪽에는 좀 적게 받으니 이게 문제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중간에 전봇대를 세우고 선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크로스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시초가 이제 크로스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선을 이렇게 꼬았을 때는 이 선에 전기가 이제 흐를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제 흐르는데 이 전기 흐름에 따라서 여기에 또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이 반대 신호에 또 역기전력으로 발생시키는 어떠한 그런 역할들도 하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다 꼬아 놓으면 평균적으로 그 역기전력 생성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을 꼬우는 것이 훨씬 노이즈에 강하다는 이제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선들을 보면은 이렇게 다 배선이 꼬아져 있고, 그냥 꼬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8가닥을 전부 다 다 쭉 길게 빼보면 그 꼬아 있는 꼬임의 그 간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동일하게 꼬여 있으면 그것도 노이즈가 좀 더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꼬임의 간격을 좀 달리해서 노이즈가 서로 상쇄되도록 해가지고 신호가 좀 더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제 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에 혹시 좀 더 자료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CF 텀을 이용해서 파라미터 설정하는 것은 그 영상을 좀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영상 화면을 제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예, 보시는 인버터는 이제 저희 교육 장소에 구비되어 있는 그런 인버터가 되겠고요. 오늘 방송 시간은 전보다 좀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 파라미터 올 클리어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번호, 모드 버튼을 누르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드 버튼을 눌러서 이 파라미터 번호가 왔을 때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올 클리어, 약자로 ALLC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ALLC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0값인데 이 값을 이렇게 1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방금처럼 이제 전멸이 됐었죠. 그래서 올 클리어를 하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 클리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올 클리어가 된 상태에서 전원을 이제 껐다 키게 되면 지금 전원 끄는 쪽을 제가 이제 안 했는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EXT 모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EXT 모드에 들어오면 얘가 지금 이 상태가 파라미터가 올 클리어가 되어서 공장 초기치가 EXT 모드이기 때문에 공장 초기 값으로 설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PO 버튼 눌러서 PO 동작 모드, 즉 여기 있는 프로그램 판넬 여기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 PO 모드로 나왔고, 파라미터를 이제 변경을 할 건데 통신으로 제어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제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 모드를 먼저 변경을 하게 되면 나머지 파라미터 값을 수정하려면 수정이 안 돼요. 만약에 운전 모드를 먼저 바꾸고 밑에 있는 파라미터를 변경을 하려면 77번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77번 파라미터를 변경을 하면 통신 모드에서도 밑에 있는 파라미터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머지 파라미터를 먼저 수정하고 그런 다음에 통신 모드로 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17번 이제 통신 국번인데 1번으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으로 세팅했고 118번은 192 19200 bps 설정, 그리고 스톱 비트 데이터 길이는 스톱 비트 2에다가 데이터 8비트로 설정하겠다 라고 해서 설정을 한 거고요. 속도가 좀 빠르죠. 그리고 페리티 비트는 이제 기본 초기 값이인데 여기도 짝수 페리티, 그리고 통신 리라이트 횟수는 1회, 그리고 PO 통신 체크 시간 간격이 초기 값이 0인데 이 값을 0에다 놓으면은 교신이 없을 때는 얘가 단선이 됐다 이런 오류가 메시지가 나와서 그 시간을 교신 체크 단선 검출 없음으로 하기 위해서 이 값을 9999로 변경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9999로 변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대기 시간 변경하고 있는 거고요. 124번이 이제 CRLF 신호를 이제 끝 말미에 붙일 거냐 붙이지 않을 거냐. 그래서 1값이 초기 값인데 1값으로 해놓으면 CR만 있는 그런 신호로 맞춰 놓은 겁니다. 그리고 549번 파라미터가 이제 프로토콜인데 이 인버터는 모드버스를 지원을 해요. 모드버스 프로토콜이라는 걸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선 미쓰비시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통신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549번은 0번 그리고 0번으로 세팅을 했고요. 이제 이 550번인데 이 550번 파라미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링크 통신 모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변경하지 않으면 CC-링크의 통신 권한이 있어서 이쪽에는 RJ45 라인으로는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550번 파라미터를 2번으로 해야 PU 커넥터의 지령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550번 파라미터를 2로 설정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79번하고 340번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서 넷 모드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79번은 2번, 340번은 1번 값으로 해서 넷 모드, 통신 모드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났고요. 파라미터 설정이 끝났으면 전원을 껐다가 이렇게 해서 전원을 껐다가 켜게 되면 넷 모드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컴퓨터에 이제 CF 텀을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통신 환경을 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짝수 페리티, 데이터 비트 8, 스탑 비트 2 그리고 19200으로 그 통신 포트를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오픈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CF 텀의 디테일에 들어오면 제가 임의로 헥사 값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헥사 값을 전송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인버터가 기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헥사 값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이 미쓰비시 프로토콜인데요. 처음에는 ENQ 신호를 보내고요. 여기는 ENQ는 ASCII 코드 테이블에서 헥사 값으로 0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는 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값을 무조건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버터의 국번이 016번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01에 해당되는 ASCII 코드 값, 헥사 값은 3031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 코드도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미쓰비시 프로토콜에서 어떤 이런 기동 명령을 보낼 때는 FA를 먼저 보내라 이러한 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FA가 ASCII 코드표에서는 4641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4641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고 통신 대기 시간은 이제 1 값으로 해놓으면 이 1 값은 10ms가 되겠습니다. 이 통신 대기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내고 회신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mm 정도는 대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도 정회전 기동할 때는 02 값을 보내라. 그리고 역회전 기동을 할 때는 여기 지금 2가 잘못됐네요. 이거 좀 오타네요. 이것도 이건 04인데 여기 오타네요. 04여서 04 값을 보내면 역회전을 해라. 그리고 정지를 보낼 거면은 00을 보내라는 게 미쓰비시 프로토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값을 전부 다 헥사 값으로 바꿨을 때 헥사 값들이 있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썸 체크는 앞에 있는 ENQ 빼고 9번에서부터 여기 있는 데이터까지를 전부 다 더합니다. 전부 다 더하면은 그 하이 두 자리가 7B가 나와요. 실제 더해보면 프로그래머용으로 해서 헥사 값으로 여기 9번부터 더하면은 30 더하기 31 더하기 46 더하기 41 더하기 31 더하기 30 더하기 32 하면은 17B가 나오는데 여기서 1은 생략을 하고 7값하고 B값만 여기에서 송신 데이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받은 쪽에서도
앞에 있는 이 시그널까지를 받아서 썸 체크를 이제 수신 쪽에서도 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보내온 썸 체크 시그널과 받는 쪽에서의 썸 체크 시그널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신됐다는 것을 회신해 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RS232 시그널 할 때 그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인데 그것도 어떤 시그널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썸 체크도 앞에 있는 이 프로토콜의 데이터가 이상이 있냐 없냐 이것을 체크하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썸 체크라는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명령 하나가 끝났다라는 표시로 아까 우리가 파라미터에서 CR이라는 신호가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CR에 해당되는 캐리지 리턴이라는 그런 신호인데 이제 문장의 끝 말미 이런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D라는 신호가 같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파라미터에서 있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시그널을 방금 전에 CFto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버터에 전송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복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방금 그 문자열을 여기 있죠. 보시면은 여기 있는 05부터 0D까지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샌드를 눌렀더니 바로 정회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주파수가 20Hz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주파수 값을 통신으로 넣어놨는데 그 값이 반영이 되어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완전히 리셋이 되면은 회전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20Hz로 회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지 프로토콜이죠. 여기 보시면은 05값부터 53136 여기 3030, 3030, 3739 이 시그널을 붙여서 보냈더니 인버터가 정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역회전 신호. 그래서 역회전 보면은 여기 3034죠. 3034 값이 전송되어 가지고 지금 역회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데이터를 보내는 시그널이고요. 보내는 신호에 대한 값이 표시가 되는 거고 RX는 인버터로부터 회신되어서 온 신호예요. 그래서 06은 제대로 받았다. 그래서 ACK라고 Acknowledge라고 해서 값이 제대로 수신되어서 정상으로 값을 받았다. 나는 1번 국번이다. 문자의 종류. 그래서 1번 국번에서 값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다시 CFtom한테 회신을 준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받으면 이 컴퓨터 쪽에서는 제대로 인버터가 이 데이터를 수신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회전, 역회전, 정지 시그널을 한번 보내봤고요. 다시 정지시키기 위해서 정지 프로토콜을 한번 전송을 한 거고요. 요 값이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데이터를 어떤 모양으로 맞춰서 보내겠다. RS485는 전기적인 규격이 되는 거고 그 RS485 시그널에다가 신호를 태워 보낼 때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신호를 태워서 보내겠다. 이제 요게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회사마다 다른 거죠. 요건 미쓰비시 프로토콜, 또 다른 건 이제 모드버스 프로토콜, 이런 이제 프로토콜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토콜이 중간에 이제 잘못 전송이 된 경우인데요. 여기 보면은 프로토콜 값이 뭔가 잘못 전송이 되어서 아크는 이렇게 non acknowledge죠, not acknowledge인가 해서 NAK 헥사 코드로 1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번 국번에서 내가 지금 뭔가 신호를 받긴 받았는데 그 신호가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다시 회신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프로토콜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문제가 있었을 때의 회신 이게 되겠고 다시 정상 수신인 경우에는 06번 신호로 회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파수 명령인데 주파수 명령은 여기 있는 20Hz로 보낼 경우에는 2000 값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 2000 값을 16진수로 변경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명령 코드는 아까 우리 그 정회전 기동, 역회전 기동은 FA였는데 명령 코드가 바뀌었죠. 주파수 변경에 대한 명령 코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는 이제 그 EED로, 주파수 변경은 EE2로 변경이 됩니다. EED 코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그 2000이라는 값을 헥사로 바꾸게 되면은 07D여서 그 값으로, 이렇게 값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전송을 하게 되면, 회전 속도가 30Hz로 변경돼서 동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0Hz 전송 명령을 했을 때는 20으로 이제 회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CF 텀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알고 있고 그 값을 전송했을 때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툴이 없다면 미쓰비시 그 통신 모듈 C24N 통신 모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신호를 보낼 건데 이 인버터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저쪽 그 PLC 쪽이 문제 있는 건지를 체크할 방법이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CF텀이라는 툴을 가지고 먼저 내가 그 확인한 프로토콜 방법이 정상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을 하나 준비를 해 두시면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로토콜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쓰비시 그 PLC에 그 C24N 모듈을 가지고 인버터를 직접 제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 인버터 제어는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